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의 최명호입니다. 자, 또 이렇게 동영상 자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번에 보셨던 자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탈식민주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매번 만들 때마다 한 20분 내외로 딱 끊어지는 게 제일 보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시간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녹음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그림으로 보는 탈식민주의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어떤 소재는 신대륙 발견인이 정복인이 하는 그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끝은 창대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다시 그 환경 결정론 같은 게 나오고 지리 결정론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공전의 히트작이죠. 예, 총균세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프리카 부족이 왜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냐라는 질문에 다이아몬드 교수가 답을 내린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 이야기는 이미 해겔이 예전에 트로피칼 지역의 사람은 어떻고 열대 지방의 사람은 게으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이 우생학하고 한때 19세기 20세기 힘을 발휘하다가 또 다 사라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절대적으로 틀리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그것이 총균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책들, 이북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 뉴스 할 거 없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하려 합니다. 신대륙에는 바퀴가 없어서 물류의 이동이 많지 않았다. 그 바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총균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추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퀴가 있으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통해서 엄청난 물류의 이동을 가능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죠. 예. 그리고 그렇게 무슨 교수가 나와서,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바퀴가 없었구나. 바퀴가 있어도 그저 장난감 정도로 사용했구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토기로 만든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데, 밀고 다닌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군요. 예, 바퀴가 달린 장난감을 사용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바퀴가 달린 수레를 만들어 사용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표현인가? 제가 볼 때 한 75% 정도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작품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저희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군요. 좋아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만화책, 그 다음에 6시였나요? 한 30분 정도 보여주는 TV 애니메이션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책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이나 톰 소여의 모험 줄거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증기선, 그리고 증기선이 내뿜는 검은 연기 이런 게 표현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기선을 통해서 사람들도 이동하고 물류도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미시시피 강은 미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5대5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물류의 한때 핵심이었죠.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꽤나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MB께서 대통령이실 때 4대강만이 아니라 대운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나. 대수레, 뭐 아무튼 대형 컨테이너, 경부고속도로 확장, 철도 확장 이게 아니라 운하를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물류의 양을 비교한다면 해양으로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큰 물류는 뭐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강을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강을 통해서 이동했다는 얘기는 배를 통해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레를 아무리 견고하고 크게 만든다고 해도 사실 배를 능가하진 못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뭐 로마의 길 이렇게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전령이나 뭐 이런 것들 육지 전쟁은 그랬겠죠. 근데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즉 해양이 훨씬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을 기반으로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있어야 물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단견이며 선입견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군대 얘기를 다들 싫어하죠. 군대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우 저는 군대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오늘 여기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추계진지공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 땅 파고 땅 덮고 땅 파고 땅 덮고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봄과 가을철에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멀쩡한 곳도 수리를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소위 니어커와 그 다음에 그 구루마라고 저희는 불렀었는데 아마 이게 일본말인 것 같아요. 손수레, 외발 손수레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지공사를 할 때, 부대가 있던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지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비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득 실은 리어커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게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고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죠. 진짜 죽을 둥 살 둥 해서 몇 걸음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르막 내리막에서 이 바퀴는 진짜 쥐약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도도 아니고 30도도 아니고 60도도 아니고 거의 80도, 70도 되는 경사가 있는 곳을 바퀴로 올라간다. 수레를 만들어 물류를 운송한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문명들, 도시들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물류는 물론 해발고도 제로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해산물들이나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렇게 운반됩니다. 운반되는데 강이나 하천을 이용하면 카누나 카약을 이용하곤 했어요. 카누나 카약이나 카리비안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그 기원이 있는 용어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천이나 바다 인근해를 이용한 물류의 흐름은 라틴 아메리카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레가 발달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렇고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특히 고산지대에 왜 바퀴가 없었어? 수레가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물류가 이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덜 발전했어? 저발전됐어? 이거는 그냥 정답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저발전했어 라고 해놓고 그럼 우리랑 뭐가 다르지? 아 얘네 수레가 없네 그래서 저발전됐어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짧게 쇠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철기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철기가 대단한 거처럼 얘기를 합니다. 철기가 물론 대단하죠. 그리고 근대를 이루는데 제철이란 산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된 겁니다. 일단 강도도 굉장히 강도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많이 발전된 것이고 개량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녹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량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순수하다는 표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쇠는 어떤 것이었냐? 강도가 분명히 높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청동기보다 가벼운 재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유용합니다. 하지만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쉬 녹이 쓸고, 녹이 쓴다는 얘기는 파손되기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16세기 정도의 구대륙 전부가 아니라 서유럽에서 사용하던 그 쇠라는 것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바로 이어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유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서유럽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여러분, 중세 때 유럽의 심장부는 어디였을까요? 자, 여러분, 중세 때는 당연히 교황이 있는 곳이 유럽의 중심이었겠죠. 그럼 이태리의 로마, 그리고 동로마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중심에서 이들이 주로 교역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리엔트라고 얘기하는 동방, 동부 쪽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으로 동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 뭐가 발달해 있었습니까? 거대한 이슬람 세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뭐 이슬람 얘기를 막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주름 잡던 시대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은 본인들의 물품들도 수출을 해서 부를 획득했습니다만 중국과 인도와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 등등에서 뭐 비단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치품들을 수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럽 지역에 팔았습니다. 인도의 면직물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차, 뭐 홍차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들 한 번 정도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구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물품, 사치품들이 있는 곳은 중국 혹은 극동 지역이고 이것을 중개하는 것이 이슬람 세력, 아라비아 상인들이고 그것을 구매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를 제가 빼먹었나요? 인도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외곽에 있는 게 어디였냐? 오랑캐 중에 오랑캐가 사실 서유럽 이베리아 반도 사람이었어요. 이베리아 반도 뭐 지금 스페인, 에스파냐보다 더 멀리 있었던 게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지중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브랄터 해협을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아예 지중해 바깥에 있는 세력이었고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오랑캐, 완전 오랑캐에 있었습니다. 당시 뭐 유럽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이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과 혁명은 변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부에 안정적인 기득권 세력이 있는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또 우리의 역사의 교훈으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변화들은 변방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492년 우리가 다 아는 바로 그때죠. 1492년 죄송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 표현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다들 쓰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92년에 레콩키스타라는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레콩키스타 자체도 사실 그 좀 문제가 많아요. 그 700년대에 잃어버린 땅을 1492년에 다시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통일신라 때 혹은 뭐 고구려 삼국시대의 영토였던 고구려의 땅을 뭐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되찾으면서 우리 땅을 회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스페인의 역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냥 정복하게 된 거죠. 세력이 좀 세져서. 자, 그렇게 되면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영토가 확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라공의 페르난도하고 뭐 카스티아의 이사벨이 결혼하면서 뭐 레기스 카톨리코스 뭐 카톨릭 국왕들 이렇게 되면서 합병과 병합을 통해서 에스파냐라는 국가가 처음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1492년 즈음이 돼요. 그러니까 영토도 확정하고 국가도 그때 처음 생깁니다. 그리고 최초의 카스티아 문법이 책으로 발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라틴어의 방언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에스파뇰, 스페인어가 그제서야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언어가 국가 정체성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언어, 그 문학 예술의 중요성 뭐 강조 너무 뭐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자, 언어가 확정됐고 영토가 확정됐고 그 다음에 국가로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마지막에 어떤 우리나라는 이해할 수 있는 열망인 것 같아요. 소중화 얘기하고 막 성리학 얘기하고 이기론 뭐 이런 걸 막 얘기했던 조선 중후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카톨릭을 국교로 삼으면서 그 당시에 뭐 아비뇽 유순이 뭐니 그 왕권 황제권과 교황권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제부터 르네상스로 나아가는 유럽에서 스페인은 과감하게 후진 기어를 빡 밟으면서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빡 밟게 되죠. 그러면서 중세적 질서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무슬림 세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길게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그 주인공 돈키호테가 미치게 된 것은 중세 기사 소설에 빠져서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중세 질서에 빠져버려서 그 당시 르네상스로 향해 가고 있는 스페인 사회에 도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근데 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은 건 누구라고 했죠? 스페인 왕실이었습니다. 스페인 기득권 세력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돈키호테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참 애매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초상들, 주걱턱, 삐죽한 얼굴 뭐 이런 걸로 상징되는 뭐 칼로스 몇 세의 뭐 그 초상화니 뭐니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에서도 사실 삐쭉 튀어나온 턱은 유난히 강조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 그리고 세르반테의 모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류의 공통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을 반영한 것이든 의도를 반영한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쭉 엮어보면 에스파냐라는 국가는 탄생하자마자 신대륙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얻게 됩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몸이 성인이 됐다고 정신이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유럽의 모든 그 문화와 예술과 뭐 첨단 기술의 정점이 스페인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역을 굉장히 예전서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저기 얼마 전에 지금 굉장히 오래전 이 일로 기억나는데 2024년 연초에 방영됐던 고려거란 전쟁에 보면 중앙군과 모집을 한 지방군과의 갈등, 지방 호족과의 갈등 뭐 이런 게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려 사회의 또 특징이기도 할 텐데요. 중앙군의 개념이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근대 국민 국가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제 국군 혹은 중앙군의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더 이후에 이야기가 됩니다. 독립하고도 중앙군이 창설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군대라는 것은 그냥 저기 용병들 모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중앙에서 왕이 명령을 내리고 뭐 중앙에서 직접 훈련을 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점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기도 하면서도 3세기, 4세기, 5세기 넘으면서 철이 발명되고 강철까지 넘어가는 지금 뭐 고려 때 사용하던 고구려가 아니라 고구려 때 사용하던 화살촉이 뭐 지금의 강철의 강도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심했다라고 말입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혹은 신대륙을 정복하고 개척한 사람들은 다 이제 개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들이 뭐 그 스페인 사람들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뭐 스페인이 정복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정규군이 아니었고 그냥 뭐 개개인들이 알아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물론 레콘키스타 전통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무슬림 세력과 싸워서 그 어떤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그 지역에 무슨 권한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봉건 영주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봉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봉토를 개척하면 왕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권한과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들이 신대륙의 경우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것은 뭐 콜럼버스나 그 아스테카를 정복했던 코르테스 등등에게도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너무 규모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다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이제 총균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망했나? 왜 몇 명 안 되는 스페인 세력에게 망했는가? 일단 아스테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스테카의 수도인 테노치틀라는 호수 위에 몇 개의 섬을 연결해서 만든 인공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0만, 3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고, 이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주변을 정복하고 일련의 도시국가 연합들이 소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테카 연합을 결성하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의 세력권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현재 메소아메리카 그 멕시코와 중미 지역에는 다양한 부족들 혹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테노시틀라는 호수의 섬을 연결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폭우, 집중호우 뭐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시티는 비가 많이 오면 호수 혹은 지하수들이 역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지진도 꽤나 많이 있고요. 자, 어느 날 아마 이게 뭐 라니냐, 엘니뇨 뭐 이런 거 탓인 것 같은데, 아마 요즘도 뭐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잠기고 침수되고, 야, 이제 우리 망한다, 뭐 죽는다, 막 이런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근데 신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힘이 세기 위해선 예언들이 척척 맞아야 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선거에 당선된다, 뭐 어떻게 된다, 뭐 인기가 올라간다, 뭐 이런 예언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 들어가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의 대리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 권력과 대립을 하던 왕실 쪽에서는, 야, 저것들 사쿠란데 더 용한 점쟁이를 혹은 무당을, 샤먼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얘네들이 마지막에 진짜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정말 어떻게 하냐, 그러고 막 그 뭐 눈물을 흘리고 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게, 원래 이 메소아메리카 전통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한 신을 위해서 1년에 한 명, 그것도 기득권층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한 명이 희생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떤 류의 코스몰로지, 그러니까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제사장들이 비가 그칠 때까지 희생제의를 한다면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희생제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비가 멈출 것이다. 근데 뭐 아무리 긴 집중호우도 내리다가 멈추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과학이란 것이 발달하기 전에는 뭐 전 세계 다 비슷했죠. 그 막 인신공양을 막 하고 심장을 꺼내고 피를 뿌리니까 결국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고 뭐 이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 뭐 전 세계가 비슷하게 세기 말
뭐 1999년 뭐 이럴 때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뭐 휴거라는 단어도 뭐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희생제의를 멈추면 다시 재앙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묵시로건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빠진 겁니다. 근데 또 우리도 뭐 그런 거 일견 한번 또 이해할 법한 일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흠이 있는 제물은 또 바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안 가려고 검지손가락 자르는 거하고 비슷하게 몸을 훼손해서 그런 걸 피하게 됐다라는 기록도 저는 보긴 했는데 꽃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물로 쓰기 위한 사람들을 주변 부족국가 혹은 도시국가를 침공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스테카는 무력이 강성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끊임없이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의 배가 아니라 정확히는 갈빗대 위에를 갈라서 심장을 꺼냈기 때문에 이 아스테카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주변의 거의 모든 도시국가, 부족국가들이 이 아스테카에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예언의 존재이기도 한 하얀 애들이 도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염이 나고 뭐 철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온 사람들, 말을 처음 봤을 테니까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존재, 즉 상징적인 존재가 됐던 것 같고 원주민들의 구심점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스테카가 멸망한 것은 스페인 세력이 뭐 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다수의 원주민들이 아스테카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의 구심점이 이제 뭐 에르난 코르테스나 스페인 세력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원주민들의 활동들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록하는 사람의 권리, 권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스테카가 멸망했던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메소아메리카 내에서의 권력 싸움이었다. 권력 다툼이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총균세와 아스테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신비로움과 전설과 신화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사실을 좀 맞이해보자 라는 개념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문명을 막 이렇게 신비롭고 뭐 순수하고 뭐 이 사람들이 생태 뭐 문명이고 뭐 이런 것도 오리엔탈리즘이다. 원주민들이 순수해. 아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뭐 사기도 잘 치고 농담도 잘하고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씀 좀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간의 유희거리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발효주도 마셨고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된 가이드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뭐 순수하고 뭐 그렇고 원주민 문명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게 지금 21세기에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화와 전설과 마찬가지의 변화의 과정을 재구조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약간 진부하긴 한데요. 벌써 책이 나온 지가 그래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올해 안으로 재판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적인 내용이나 자뻑이나 자기중심주의나 유럽중심주의를 다 걷어내면 어떤 류의 사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이라는 것이 뭐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간 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잉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잉카 이야기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